네, 정규정입니다. 주말은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날씨가 아주 싸늘해졌습니다. 근데 싸늘해지면 또 정신도 번쩍 들고 괜찮죠. 그렇습니다. 정규재가 쓴 실록 외환대란, 이 사람들 정말 큰일 내겠군. 최근 꽤 이제 주문도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사실은 좀 파격적으로 싸게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만은 또 저희 출판사의 사정도 있고, 제가 보조금을 드릴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이번 주말까지 주문을 받기로 했는데요. 아직 여유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주문해 주시면 책 몇 권 있죠, 전부? 300권 정도는 여유가 있다 그러니까요. 많이 주문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주문을 많이 한다고 제가 돈을 버는 것도 아닌데, 실록 외환대란은 사실 아마 제가 후배 기자들하고 같이 썼습니다만은, 사실 아마 국제금융이나 외환위기의 어떤 그 당시의 어떤 구조학 또는 세계적인 어떤 외환위기의 경과, 한국만은 아니었거든요. 전 세계가 다 외환위기로 빨려들었는데, 말하자면 2차 대전 이후에 머리를 조금 들었다 하는 개도국들은 다 일격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음모론도 나오고 하는 겁니다만은, 아마 그런 데 대한 어떤 포괄적인 진술, 또 기록은 아마 실록 외환대란 이 사람들 큰일 내겠군이 거의 유일한 독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 권씩은 집에 소장을 하고, 심심할 때마다 또는 궁금할 때마다 한 챕터씩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매주 화요일은 정규재 칼럼을 쓰는 날입니다. 신문에. 내일자. 오늘은 제목을 제가 미래도 창조도 과학도 없는 땡땡땡 이렇게 해서 칼럼을 썼습니다. 미래 창조 과학이 모두 없다. 그런 미래 창조 과학부의 업무와 관련된 것이구나 하고 생각하시겠습니다만은, 사실 이 문제는 나중에 다시 한번 제가 좀 자세히 얘기를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만은, 이 휴대폰 단말기의 보조금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제조사가 주는 보조금이 있고요. 삼성전자나 LG가 이 통사에 주는 보조금이 있고, 이 통사 대리점, 또 이 통사는 이 통사대로 대리점대로 판매점대로 복잡한 이제 유통 경로가 있고, 아주 복잡한 또 보조금의 요금 단계가 다 다르고 보조금이 다 달라서 어떤 단말기 가격이 진짜 가격인지, 또는 어떤 요금 체계가 정말 가감없이 내가 쓸 수 있는 요금 체계인지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할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정부 당국자들은 통신요금이 과다한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주장을 펴고 있고, 아마 우리나라 가계비에서 차지하는 통신요금의 비중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높을 것이 제가 볼 때는 당연합니다. 우선 게임 엄청나게 하고요. 정보량이 어마어마하게 흘러다닙니다. 물론 이제 카톡 같은 것은 유료 정보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지하철을 탔다 그러면 그 어마어마한 폭주하는 통신량을 한번 생각만 해 보십시오. 그렇게 되면 그게 다 돈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통신요금 자체는 굉장히 높아지게 돼 있고, 단말기 요금은 굉장히 복잡하고, 그것이 또 복잡한 요금 체계하고 얽혀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정부 당국자들은 선의의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이름으로 단말기 보조금을 규제하고 싶은 충동을 느낍니다. 단말기를 규제하면 뭔가 시장이 더 잘 정돈되어서 돌아갈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단말기 보조금을 정리하기 위한 단말기 유통산업 개선법이라는 것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새누리당의 의원이 입법 발의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의 일종의 청부 입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규제입법이고, 규제입법들은 대개 이제 정부의 규제개혁위원회 같은 것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이 규제개혁위원회가 심사하는 것을 우회하거나 피하기 위해서 꼼수로 정부가 대개 이제 의원들에게 입법안 자체를 주고 의원들이 자기가 이제 입법 발의하는 형식을 빌어서 법안을 통과를 시키게 되죠. 말하자면 규제개혁위원회를 우회하기 위한 꼼수로 이제 그렇게 꼼수를 부리는 겁니다. 근데 사실 핸드폰 요금 제도도 우리 김 PD 쓰는 게 다르고 제가 쓰는 게 다르고 만인이 만 가지의 요금 체계를 아마 가지고 있을 겁니다. 휴대폰 요금에 있어서도 굉장히 다르죠. 그러니까 관료들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규제를 하면 어떤 결과가 결과적으로 나타나느냐 하면 지금은 예를 들어서 가격 차별화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비행기를 타잖아요. 비행기를 타면 앉아있는 비행기 승객 대부분이 비행기 티켓 값이 다 조금씩 다릅니다. 뭐 여행사를 통한 사람, 뭐 인터넷을 통해서 하는 사람, 정규 가격을 지불하고 비행사에서 예매한 사람, 이 사람들이 다 가격이 다릅니다. 중간 단계가 또 있고요. 마진이 거기서 떨어져 나가고 또 단체가 다르고 개인이 다르고 다 다릅니다. 백인백색의 요금 체계죠. 글쎄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그러나 시장경제라는 것은 바로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만인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이론까지의 선호도 모두 효율적으로 총동원 하고 낭비 없이 완벽하게 분배를 해내죠. 예를 들어서 똑같은 단말기라 하더라도 똑같은 단말기와 똑같은 라인을 타는 통화라 하더라도 각인에게 각자에게 맞는 각자의 선호 시간대 다르고 각자가 선호하는 요금 체계가 다르고 각자의 소비 행동이 다르고 각자가 요구하는 서비스의 수준이 다 다르거든요.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요금 체계를 가져가는 과정에서 어떤 말하자면 어리벙벙한 어떤 소비자가 터무니없는 바가지 요금을 쓸 가능성이 있죠. 터무니없이 자기의 소비 패턴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고 휴대폰 요금 체계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는 사람이 그저 판매 대리점의 어떤 직원의 말만 믿고 터무니없이 장기적으로 비싼 돈을 내게 되는 그런 요금 체계를 쓸 가능성도 없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판매점들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손님하고 끊임없이 협상을 하죠. 이 손님이 얼마나 알고 있을까? 이 손님이 다른 판매점을 가봤을까? 다른 판매점에서 어느 가격까지 협상하고 오셨어야 하고 꼭 질문을 하잖아요. 이제 이런 프로세스를 통해서 사실은 적정 가격을 찾아가고 마지막 남은 나의 소비자들의 각자의 선호에 걸맞는 요금 체계가 다양하게 스펙트럼처럼 쫙 만들어지면서 끊임없이 출렁출렁하면서 시장이 형성되죠. 주작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런 가격 체계가 이해가 안 됩니다. 무슨 그런 복잡한 요금이 있어. 그냥 한 요금으로 해. 한 달에 얼마 정액제로 내든지 그럼 몇 통을 쓰면은 뭐 한 달에 그저 전화 쓰는 몇 통을 쓰느냐 곱하기 얼마 한 번 할 때 얼마 이런 식으로 하든지 뭐 둘 중에 하나 양당간에 결정해라. 이렇게 주장하면 간단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게 해버리면 엄청난 말하자면 죽어버리는 선호의 가치들이 있죠. 나는 그런 요금 체계가 전혀 필요 없는데 오히려 엉뚱하게 굉장히 비싼 요금 체계를 강요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지죠. 말하자면 같은 소비자를 같게 대우하는 가격 체제여야 되는데 다른 소비자를 같게 만드는 가격 체제는 아주 위험할 뿐더러 비효율적입니다. 근데 지금 미래부가 하려고 하는 것들이 그런 작업이죠. 영화 가격조차도 가격이 조조 할인이 있고 다 다르잖아요. 뭐 땅값에 전국의 땅값이 다 다른 거는 말할 것도 없고 땅 한 평에 사람이 눕는 공간은 똑같지만 다 공동묘지 가격도 천차만별이잖아요. 심지어 같은 골목길에 있는 가게도 다 다르고 같은 한 동에 있는 아파트도 층마다 또는 구조에 따라서 가격이 다 다릅니다. 모두의 인간은 선호가 있기 때문에
단말기나 휴대폰 가격 다 다르고 무슨 카드 쓸 때 포인트 이런 거 다 다르잖아요. 우리같이 나이가 조금 있는 사람들은 카드는 아예 포인트가 너무 복잡하고 다양해서 아예 기밥해버립니다. 포기한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그런 것들이 각자의 소비자에게 각자에게 맞는 가격대를 만들어내는 시장의 정말 마지막 선호까지도 모두 죽여버리지 않고, 정치는 다 죽여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을 찍지 않았던 국민들은 지금 다 죽어버린 거죠. 자기 표가. 자기 표는 사표입니다. 죽어버린 표입니다. 대통령 한 명이 51%, 52%에 뽑혔다. 그러면 나머지 47, 48%는 전부 다음 선거 때까지 우린 죽었다. 우리 내 표는 다 쓰레기통으로 들어가 버린 표죠. 그러나 경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단일 가격을 만들어내거나 보조금을 줄여라. 뭐 원가를 내놓고 원가 공개를 해라. 뭐 가격을 단일 가격으로 모든 자에게 차별 없이 적용하라고 하면 가격이 높아지거나 또는 시장의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서 지금 미래창조과학부가 내놓은 단말기 유통산업 개선법이라는 것은 시장을 죽이는 법이다. 100%.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열심히 뛰는 판매점일수록 불리하다. 지금은 어리석은 한 사람의 소비자가 바가지를 쓸 가능성이 있지만 그 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단말기 가격 그 요금 체계를 단일화를 하는 쪽으로 투명하게 해라고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모든 자가 바가지를 쓰게 됩니다. 지금은 어떤 자를 차별하죠? 아마 부당한 차별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가 단말기에 대한 지식이 없다는 이유로. 근데 단말기 유통 규제를 하게 되면 모든 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죠. 그런 점을 우리 미래창조과학부가 잊어먹고 있다. 거기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왜 아닐까요? 규제법이잖아요. 독소조항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제조사에 대해서도 뭔가 문제가 있으면 정부가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조사 사무실로 그냥 밀고 들어가서 아무 자료나 자기들이 필요한 서류를 다 진구할 권한이 생겼습니다. 막강하죠. 무슨 방송통신위원회가 왜 그런 걸 하는지 모르겠는데 나무 사무실에 들어가서 무슨 검사, 영장 받는 검사도 아니고 나무 사무실에 가서 자료를 진구할 권한도 그 법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나는 정말 이런 법을 누가 발의하는지 국회의원의 이름이 정말 궁금해요. 어느 분이 이런 법을 발의를 했는지. 시킨다고 다 합니까? 부탁한다고 다 들어주나요? 거기다 과징금 때리는 것도 있습니다. 조사권의 과징금에. 민주당이나 새누리당이나 하는 짓을 보면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규제 칼럼을 하나 써놨으니까 여러분들도 좀 봐주시기 바라고. 오늘 제가 드릴 얘기는 대기업이 일자리를 늘리지 못한다는 주장이 늘 되풀이되고 있어요. 대기업은 일자리를 늘리지 못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을 지원해야 하고 서비스업을 뭐 어떻게 하고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대기업이 일자리를 늘리지 않는다. 심지어 이런 주장도 있어요. 지난 10년간 대기업 종업원 수는 49만 명이 줄었는데 중소기업 고용은 347만 명이 늘었다. 이런 얘기도 들어보셨죠, 여러분? 대기업은 고용을 안 한다. 근데 지난주에 정경련에서 이런 통계를 내놨어요. 이거는 정경련 통계가 아닙니다. 정경련에서 그냥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준 건데 공정거래위원회의 정보공개 시스템에 공개된 30대 그룹의 종업원 수, 이게 제일 정확하겠죠. 공정거래위원회가 갖고 있는 대규모 기업 집단 정보공개 시스템에 공개되어 있는 30대 그룹의 종업원 숫자를 보니까 해외 근로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해외 근로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2000년에 69만 8,904명이었어요.
2000년에 69만 8,900명, 약 70만 명 정도 되었습니다. 이 종업 숫자 2012년에 몇 명이나 되었을 것 같아요? 김 PD. 읽고 있었어요. 네? 김 PD 지금 제가 써놓은 거 지금 보고 있어요. 123만 2,238명입니다. 거의 2배로 늘어났습니다. 69만 명이 123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30대 그룹 종업원이 국내 전체 임금 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2%에서 7.0%로 높아졌습니다. 4대 그룹은 어떨까요? 뭐 삼성전자, 현대차. 4대 그룹 종업원이 2000년에 32만 6,228명, 거의 절반 가까이 되는군요. 2012년에는 역시 절반이 가까운 62만 5,120명. 거의 2배로 역시 늘어났습니다. 국내 대기업의 고용 창출 능력이 지난 10년간 전혀 떨어지지 않았다. (69만) 명에서 123만 명으로 늘어났고 4대 기업은 32만 명에서 65만 명으로 늘어났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채용을 하면 뭐 SSAT 시험 보는데 뭐 10만 명이 넘게 뭐 15만 명인가요? 몰리고 현대차도 뭐 직원 뭐 신입사원 뽑는다 그러면 말도 못하게 몰려들고 있는 거죠. 그 물론 여기에는 이제 임시직, 인턴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만 임시직, 비정규직, 각종 비정규직도 물론 다 포함되죠. 그러나 얼마나 고마워요. 69만 명이던 것이 123만 명으로 늘어나고 32만 명에서 62만 명으로 늘어나고 이게 이 기간 동안의 고용 증가율보다 높습니다. 이 기간 동안의 고용 증가율이 고용 증가율보다 높습니다. 그 고용 증가율이 아마 제가 숫자를 이 기간 동안의 연평균 우리나라 임금 근로자 연평균 고용 증가율이 2.4%였어요. 근데 30대 그룹의 연평균 종합은 증가율은 정확하게 4.8%, 정확하게 2배였습니다. 이것은 30대 그룹의 종합원 증가율이 4.8%. 임금 근로자 연평균 우리나라 전체 2.4%, 정확하게 2배입니다. 근데도 대기업이 고용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어디에서 왔을까? 제 얘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아주 재밌는 얘기인데요. 심지어 지난 10년간 대기업 종업원 수는 49만 명이 줄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여기는 30대 그룹 아닌 일반 기업들도 굉장히 포함이 되죠. 오늘 어떤 밥 먹는 자리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300명 이상이면 대기업이 되거든요. 그래서 종업원 숫자가 200, 뭐 한 7, 80명 이렇게 되면은 대기업을 찢어서 중소기업으로 나눕니다. 대기업이 안 되려고. 그래서 결사적으로 중소기업으로 남죠. 그것도 종업원 숫자가 늘어나고 사업이 잘 되어서 종업원 숫자가 늘어난다면 또 회사를 분할을 해서 또 중소기업을 자회사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중소기업 고용은 사실은 347만 명이 늘어나고 대기업 종업원 수는 49만 명 줄었다는데 이 줄어든 대기업이란 무엇인가? 아마 30대 그룹 기업도 있겠습니다만은 아마도 대부분이 30대 그룹 밖에 독립대기업일 가능성도 굉장히 많죠. 여기는 중소기업으로 계속 분할해 나가면서 중소기업 고용은 마치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건데 대기업 고용은 줄어든 것처럼 보이고 그게 하나의 요소입니다. 둘째 요소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아주 재밌는 게 뭐냐면 30대 그룹 계열사인데 그 그룹 계열사 안에는 여러 회사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삼성그룹만 하더라도 뭐 60여 개 아마 70여 개 계열사가 있을 텐데 자회사가. 이 자회사 중에 상당 부분이 중소기업이에요. 아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대기업 그룹에 속해 있지만 중소기업 기본법이 정한 종업원수 300인 이하인 기업은 모두 중소기업으로 되고, 대기업에 속해 있는 그룹에 속해 있는 중소기업 비율이 50% 정도, 절반 정도 됩니다. 예를 들어 삼성 같은 경우에는 67개 계열사 중에서 24곳이 36%인데요. 이게 중소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삼성그룹에 속해 있긴 했지만 우리 회사는 종업원 숫자가 300명 미만이다, 이하다. 그래서 중소기업 기본법이 정하는 중소기업입니다. 이게 36%나 그렇게 됩니다. 현대자동차는 42개 회사가 있는데 그중에서 19개, 45%가 중소기업입니다. LG그룹은 53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30개, 57%가 중소기업이에요. 이거 참. 롯데그룹은 60개 중에서 34개, 57%가 중소기업입니다. 실제로 30대 그룹 연평균 고용 증가율이 최근 좀 떨어졌어요. 작년에 떨어졌습니다. 임금근로자 증가율이 2.4%가 아까 제가 4.8%가 그랬는데 그 전에 조금 더 거슬러 가면 5.5% 정도 돼요. 조금 떨어진 건 맞아요. 그런데 전체 임금 증가율보다는 훨씬 높죠. 그러니까 30대 그룹의 인구 증가 중에 상당수는 사실이라거든. 명목은 중소기업에 속해 있다.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마치 대기업 또는 재벌은, 대기업 그룹은 고용을 늘리지 않은데 중소기업은 고용을 늘린다. 우리 착한 중소기업 이렇게 되고요. 이해하셨어요? 그제 제가 국토통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진실, 국토통계를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하는 데 대해서 또는 어떤 엉터리 통계가 많은가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통계. 국토교통부의 그 통계 자체가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교묘하게 작성되어 있어서 마치 국민들에게는 굉장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통계. 근데 우리가 대기업, 중소기업이라고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통계가 많습니다. 같은 중소기업이지만 대기업 그룹에 속해 있는 중소기업도 많고, 지금 제가 불러드렸듯이 삼성만 해도 24개, 뭐 현대차가 19개, LG가 30개, 롯데가 34개 중소기업들이 쫙 있어요. 대기업인데 대기업이 되면 중소기업이 받는 혜택 300명이 넘어서는 순간에 혜택이 50개가 없어집니다. 그 혜택을 계속 받기 위해서 기업을 계속 찢어서 중소기업으로 남는 억지 중소기업들이 또 굉장히 많아요. 이것도 사실 내용적으로는 대기업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잘못된 통계를 가지고 만일에 고용에 대한 정책을 세운다고 생각하면 어떤 내용이 나오겠어요? 어떤 정책을 펴나? 야, 대기업은 고용 안 해. 중소기업들이 고용을 많이 늘리니까 중소기업을 고용 장려금을 주자. 그건 30대 그룹은 다 대기업이니까 빼고, 삼성 같은 데서 보조금을 줘도 받을 일도 없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이 일자리를 못 만든다는 이 엉터리 주장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왔나? 정말 가짜 통계를 만들어내는 데는 참 우리나라 좌익들이 이골이 났죠. 중소기업을 어떻든 극단적으로 묘사하는 데는 아주 프로들입니다. 일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대기업은 일자리를 못 만든다고 끊임없는 가짜 얘기를 만들어내죠. 그래서 오히려 사회적인 자원을 낭비시키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첨단 업종은 일자리를 안 만든다. 첨단 산업은 왜? 전부 기계 가고 컴퓨터 가고 로봇이 하기 때문에. 이런 바보 주장도 많아요. 그래서 일자리를 늘리려면 첨단 산업의 지원 자금을 전부 저부가가치 산업으로 돌리면 된다고 하는 아주 우스꽝스러운 얘기가 나옵니다. 첨단 산업은 일자리가 잘 안 생긴다. 예를 들어서 1억 투자해갖고는 일자리 하나도 안 생긴다. 10억 정도 투자해 뭐 일자리 한 두세 개 생긴다. 그럼 같은 10억 같으면 중소기업이 좀 일자리가 많이 생기지 않나. 그럼 첨단 산업에 주지 말고 가능하면 부가가치가 낮은 그런 산업에 고용 장려금을 주더라도 주는 것이 일자리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는 바보들도 많아요. 이 바보에는 경제학자들도 포함이 되고 정부도 포함이 됩니다.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는 그런 엉터리 같은 주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시간제 일자리처럼 처음부터 이것은 보조수단에 불과합니다라고 하고 나오는 정책들도 많지만 고용을 늘린다는 소위 고용 확대 정책에 보면 그런 종류의 주장들이 정책으로 나와 있는 게 굉장히 많은데 그 정책들은 전부 뭐냐? 우리 정부 일자리 만들고 전부 취업시키려면 우리나라를 공업은 다 포기하고 전부 농촌에 가서 농사 짓도록 하면 된다 하는 얘기랑 똑같죠. 그렇게 되면 우리 전 국민들의 평균적인 국민소득은 한 1,000달러, 2,000달러 정도면 된다. 지금은 25,000달러에서. 이런 밥통 같은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통계를 제대로 못 읽는 데서는 고용유발 계수 보면 첨단 산업은 아주 낮거든요. 고용유발 계수. 첨단 산업은 거의 없습니다. 사람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고용유발 계수가 높은 건 뭐냐? 그게 도소매, 숙박, 서비스 업종이죠. 그 다음에 더 낮은 게 있습니다. 경제학자들이 이건 본능적으로 틀리다는 걸 알기 때문에 농업이 있습니다. 고용유발 계수가 제일 높습니다. 그 농사 지으러 가면 다 농업국가 만들고 북한에 가면 실업자 없잖아요. 북한에 실업자가 있겠어요? 그런 국가가 되는 거죠. 산업화되지 않은 사회는 실업이라는 개념도 없죠. 그냥 농촌에서 그저 모여서 적당히 일할 때 한 달에 가서 끼고 밥 얻어먹고 노동 생산성 전부를 밑으로부터 끌어내려서 떨어뜨리고 다 같이 망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국토통계에 이어서 이 대기업들이 고용을 안 한다고 하는 이 우스꽝스러운 통계는 어디에서 나왔나 하는 제목으로 오늘 일자리의 통계를 제대로 보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